네, 뉴스캐비닛 3부 시작합니다. 저 예고해드린 대로요. 오늘 특별 손님 이철우 경북도지사님 모셨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사님. 예. 저희가 사실 설 전에 출연 좀 해주시라고 간곡하게 제가 출연을 요청했는데 또 이곳 광화문을 찾아주셨습니다. 요즘에 우리 정치권 상황이 좀 그렇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그래도 설 연휴 앞둔 우리 국민들께 그리고 도민 여러분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이 되었습니다만은 마음이 무거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나라는 뭐 5,000년 동안 한 1,000번의 침범을 받아가서 예. 이 정도는 다 견디리라 생각하고 특히 대구 경북 사람들은 경북의 정신이 있습니다. 이 나라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고비고비마다 극복한 그런 정신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잘 극복하고 특히 새해를 맞이해서 복 많이 받으시고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만드는데 적극 앞장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가 1,000번의 침략이 있었으니까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또 경북 도민이 아닌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거든요. 근데 아닌 분들도 이 방송 보시면서 또 우리 지사님 하시는 말씀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또 저희 오늘 다룰 내용들이 전국적인 내용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마 이철우 지사님 대부분 아실 거예요. 삼선 국회의원 18, 19, 20대 삼선 의원 출신으로 국회 정보위원장을 오래 하셨습니다. 오래 하셨는데 특히 이제 국정원 근무를 오래 하셔서 그런 건데 제가 이거 한번 먼저 여쭤보고 싶었어요. 요즘 국정원 보면 어떠세요? 예, 안타깝습니다. 국정원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일하는 곳인데 이런 것에 나쁜 것만 많이 알려져가 국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저런 기관에 나쁜 일만 하느냐. 국정원을 그냥 자기가 하는 일을 홍보를 못하게 돼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또 옆에 친구한테도 이야기를 못하고 가족한테도 이야기를 못하는 일들을 하는데 저도 한 20년간 근무하면서 이게 정말 국가에 필요한 기관이다. 국가의 전략을 수립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또 대통령의 눈과 길을 밝게 해주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 지표를 만드는 곳인데 그런 곳을 상처를 이렇게 내가지고 특히 하는 일도 못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간첩 수사도 예. 못하게 했습니다. 예. 간첩 수사는 오랜 시간을 거쳐서 하는 거지 하루 이틀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맞습니다. 10년 20년 동안 간첩 수사를 계속 공작도 하고 유인도 하고 그 대신에 뭐 꾸준히 해야 되는데 그걸 경찰이나 이런 데서 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께서 이 요새 간첩이 이렇게 많은데 왜 안 잡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걱정들 많이 하죠. 중국에서 많이 왔다 어떻다 이런데 그런 법을 만들지도 못하게 하고 그 간첩을 조사도 못하게 하고 그렇죠. 수사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일단 대공수사권 말씀하셨는데 이 대공수사권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폐지가 됐잖아요. 그리고 국내 정보 파트도 좀 없어지고 특히 대공수사권 관련해서는 아까 간첩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뭐 법안 개정한다고 하면서 간첩 관련된 부분에서 북한 사람이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최근에 뭐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 중국 유학생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뭐 군부대를 찍다가 들키기도 하고 뭐 미군 부대를 찍다가 들키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건 역시도 지금 개정이 못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더욱더 가슴이 아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간첩이란 것은 우리나라에 해를 끼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간첩이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북한만 상정해서가 아니에요. 이제는 국제 경쟁이 기술을 빼가간다든지 우리를 또 나라와서 해악을 끼친다든지 제3의 나라도 간첩죄로 처벌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중국 같은 데는 다 우리 간첩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정치권에서 대우 각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거 제가 약간 민감한 얘기긴 한데 최근에 계엄 전국에서 국정원 고위 간부가 뭐 야당 의원하고 접촉한 건 아니냐 그런 뭐 보도도 나오기도 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그런 전국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자기가 있던 내용을 원래 밖에 일체 이야기 못하고 제가 나와서 국정원에 있었던 이야기를 책으로 쓰려고 해도 딱 검수를 맡아야 되거든요. 못하게 돼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떤 일이 있다가 다 까발리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고 자세가 안 됐다고 생각하고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건 그렇고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많으니까 좀 하나씩 여쭤볼게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지사님이 8년 전입니다. 벌써 8년 이제 횟수로는 9년이 된 것 같아요. 탄핵 정국 당시에 그때 당 사무총장 하셨잖아요. 그때 당 사무총장 그 힘든 시기에 당 사무총장 하시면서 또 조기 대선까지 치르셨단 말이에요. 지금 다시 우리가 다시 그 탄핵 정국 속에 살고 있는데 그 해법과 향후 방향을 좀 저희가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 시간 일단 어떻게 헤쳐 나가셨습니까? 그때 탄핵 전국에서 의원총회를 많이 했거든요. 예.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총회할 때마다 나가서 만약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하면은 예. 우리는 샅샅이 수사를 받을 거고 네. 정권은 그냥 넘겨주는 거 아니냐. 맞아요. 예. 정권 넣어주고 수사받는 형태로 다 전락될 거고 적폐청산회가 다 죽는 형태가 될 건데 왜 우리가 그런 짓을 하느냐 이게야. 예. 그래서 이게 바보 같은 짓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그때 탄핵 안 들어가면은 탄핵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우리 당이나 민주당의 한 석 차이였어요. 아. 우리가 121석, 제가 122석인데 한 석 때문에 의장을 뺏겼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런 짓거리를 우리가 해가 되느냐. 예. 그래서 차라리 저는 그 당시에 또 다른 불행한 대통령이 만들지 말고 헌법을 바꾸자. 개헌을 하자. 이렇게 예. 1인 시위까지 했습니다. 제가. 아, 그랬죠. 예. 그래서 그때 만약에 개헌을 했다면 우리나라가 좀 달라지지 않았겠느냐 생각하면서 지금도 통탄할이라 생각하고 예. 대한민국은 이제 새로운 나라로 갈 수 있는 좀 일자 독식이 아니고 국회도 보니까 국회가 이렇게 힘센다 하는 걸 저도 국회에 있을 때 몰랐습니다. 아, 저도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습니다. 국회에 있으면서 이 국회가 이렇게 힘이 셀 줄은 전혀 몰랐는데 지금 민주당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이 나라를 망하도록 하려고 준비한 사람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모든 걸 다 탄핵을 하고 또 특검을 하고 또 특검 안 된다 하면 조건을 바꿔가 또 특검하고 또 탄핵하고 그 무정부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지사님 계실 때는 29번 탄핵 같은 거 상상도 못하던 시절 아닙니까? 그때 탄핵이 한 건도 없었을 거예요. 탄핵은 그 상상을 못하고 그래서 탄핵 어쩌다가 뭐 한 건 있을동 말동한 거지. 그런데 이렇게 국회가 일당 독점이 되는 폐해도 크다. 예. 이것을 대책을 마련 안 하고는 대한민국 발전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 개헌 아까 이제 말씀 짧게 해주셨는데 8년 9년 전에도 이제 개헌 말씀 짧게 해주셨는데 요즘에 또 개헌을 언급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상이 좀 깊은 게 여당 자리 뺏기면 야당이 샅샅이 파헤칠 것이다. 제가 정확한 워딩을 찾아보니까 그거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이거 통째로 야당에 갖다 바치자는 얘기와 같다. 그렇게 뭐 적폐 또 얘기도 하셨는데 이게 진짜 그렇게 됐었어요. 사실 몇 년 동안 그때 제가 했는 그대로 됐습니다. 통째로 갖다 바치고 그때 뭐 대통령 선거 해보나 마나였고요. 저도 사무총장 선대본부장 했는데 게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갖다 바쳤고 바치고 난 다음에 적폐청산한다고 1000여 명이 조사를 받았는데 그중에 많은 사람이 구속되고 죽고도 하고 그 아직까지 그 여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후유증을 얼마나 시달리고 있고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우리나라 그리 될지 않을까 매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8년 동안 몸으로 겪으신 분이 직접 말씀을 하신 거에서 더욱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 와닿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한번 내줘버리면요 끝나는 거예요. 사실 정치권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들은 이제 그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이 뭐 달라졌느냐. 그런데 민주당 뭐 그쪽에서는 많이 민주화되고 뭐 이야기를 하는데 경제가 매우 후퇴하고 나라는 빗덩거리로 갔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지금은 더 가속도가 붙을 거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회주의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자유우파들이 똘똘 뭉쳐야 된다. 이때는 뭉칠 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8년 전과 다르게 8년 전 이제 지사님이 사무총장 계실 때는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4%까지는 하락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나 여당 지지율도 막 급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많이 좀 이번에는 국민들이 다른 시각으로 좀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선거 때 제가 사무총장을 맡아서 들어가니까 우리 당 후보 지지율이 4% 시작했습니다. 4% 시작하는데 15%가 안 되면은 당비를 못 받기 때문에 돈을 쓰는 거를 선관위에서 우리가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받잖아요. 당이 망할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15%를 어떻게 넘기느냐 그런 고민이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어떤 데에서는 민주당과 뭐 비슷하게 나오기도 하고 더 많이 나오는 데도 있고 하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방심하고 그래서는 절대 안 되고 자유우파는 어떻게든지 뭉치면 산다는 이승만 대통령 말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우리가 탄핵을 박근혜 때 하는 거 우리 당에서 시작해야 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번에도 우리 당에서 일부가
동조 안 했으면 탄핵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절대로 탄핵해서는 안 된다. 예. 계엄을 잘했다 하는 건 아니지만은 탄핵하면 우리 눈깔이 우리가 찌르는 거 아니냐. 이걸 말이 되느냐.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동훈 같은 그 어떻게 생각하면 아직 초년병이 와서 장수가 되는 것처럼 지휘하다가 이런 꼬라지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그 지사님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하고 구속되는 이 과정에서 입장을 많이 밝히셨습니다. 그 페이스북에 뭐 글을 많이 올리시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 도지사, 시도지사 그때 예. 입장문 낼 때 그때도 입장문도 내셨는데, 시도지사들이 예. 우리 당 출신이 12명인데요. 예, 제가 1월 4일 날 좀 만나자. 만나서 우리가 시도지사들이 입장을 내야 될 거 아니냐 하니까 그렇죠. 예. 충북 그 도지사가 우리 당의 회장이거든요. 네. 우리 당 출신 시도지사. 김용환 지사. 예. 그쪽에 요청을 해서 1월 5일 날 충청도에 네 분이 계십니다. 충북, 충남, 대전, 세종. 예. 그 네 분과 제가 만나서 대전에서 입장문을 만들었고 다른 시도지사들은 이제 동의를 얻어서 발표를 했는데 이 현직 대통령을 어떻게 잡범 다루듯이 할 수 있느냐. 그렇죠. 예. 그게 말이 되냐. 어떻게 탄핵이 아직 진행 중인데 탄핵 이후에 해도 되는 거고 수사는 다른 방법으로 해도 되는 거지.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하는 그 충격을 어떻게 하고 국격이 낮아지는 걸 어떻게 할 거냐. 국격 추락하는 거는. 그래서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국격 추락이 없도록 하자 하는 내용으로 그때 발표를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입장문 발표를 하셨는데, 예. 근데 수사가 지금 더 강경해지는 것 같아요. 공수처 보면은 뭐 재시도 하고, 뭐 강제 구인 또 재시도 하고, 뭐. 그때도 저들도 공수처는 뭐 내란죄 수사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도 무리지만 예. 이렇게 무지막지하는 것도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2017년 대선 당시 상황 제가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예. 당시에 이제 4%로 시작해가지고 제가 찾아보니까 24%. 24%. 당시 예. 홍준표 후보가 24%까지 왔습니다. 이게 상당히 그래도 엄청나게 4% 24%면 엄청나게 떡상한 거죠. 그때 이제 우리 자유우파들이 예. 대부분 어디에 가 있었는지 안철수한테 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때 분열 안 됐으면 승리했다. 예. 안철수한테 가 있었는데 그것을 안철수는 보니까 승리할 그게 힘들 것 같고 우리 당은 안 망해야 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들이 홍보를 하고 자유우파들이 그래도 본당이 낫다. 정통성 있는 당이 낫다. 이렇게 해서 왔는데 처절한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처절한 노력을 하고 그때 생각하면은 저는 하루도 집에 못 가고 한 달 동안 락굴락구에 잤습니다. 매일 2시, 3시까지 회의하고 진두지휘하고 그래 했었는데 그 덕분에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께서 그래도 죽지는 말고 살아내 있어라. 그렇죠. 그래서 24% 줬는 것 같습니다. 15%도 안 왔으면 아찔합니다. 당이 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당사 뭐 대구에 당사 있고 당사 몇 군데 다 저당 잡혀가지고 돈을 빌렸거든요. 그래서 다행히도 죽지 않고 살아서 지금까지 뭐 윤석열 대통령도 다시 만들고 했었는데 또다시 그런 어려움이 닥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1000번 우리나라가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또 이번에도 뭐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잘 되지 않을까 싶고 그 라꾸라꾸 침대에서 주무시면 등이 베겨갖고 다음 날에 좀 피곤하지 않으세요? 그때는 뭐 독이 올라서 그냥 뭐 피곤한 줄 모르고 잠을 한 2-3시간 잤고요. 제가 집이 차로 한 10분 내에 있었는데 한 번도 안 가고 심지어 속옷은 우리 직원들 보고 좀 가져오라고 하고 그래서 의지를 보여서 그래도 그 많은 분들이 격려도 해주고 와서 같이 사무실에 밤새며 하는 분도 많았고 그래서 우리 당이 아주 건전하게 살아가도록 하는데 밑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참 오랜 시간이 지났죠.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제가 당시 사진을 좀 찾아보니까 자유 대한민국 지키는 전쟁이다. 지면 죽는다. 필사즉생. 이렇게 사진 찍으셨더라고요. 이순신 장군이 하시는 사적생 그 찍어가지고 제 방에 딱 걸어놓고. 그래서 제가 뭐 유세 현장도 많이 다니고 하고 물론 후보도 열심히 뛰고 우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당원들이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 자유우파를 지키기 위해서 당원들이 포기하지 않았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시청자분들 오해하시지 않게 미리 좀 높아지면 말씀을 드리면 이게 뭐 이번에 조기 대선을 반드시 한다 이런 전제로 드리는 게 아니라
8년 전에 이래서 우리가 해답을 찾고 좀 앞으로의 그 계획을 좀 세우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당 쇄신을 위해서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아예 지금 원내에 계시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도지사로 계시니까 밖에서 보면 더 잘 보일 것 같은데 이거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지난 총선을 대피하고 난 다음에 바로 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당이 포기하지 마라. 또 살아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고칠 점이 있다. 처음에 선거를 하기 전에 보따리 장사처럼 후보가 2달 전에 1달 전에 결정돼 가지고 보따리 장사지 장사 따고 가서 해가 되느냐. 적어도 2, 3년 거기에서 뿌리 박고 일을 하고 그래서 후보를 미리 정해서 거기 지역에서 그 시민들과 유권자들과 접촉이 많았어야 되고 그렇죠. 유권자 뜻을 잘 알아야 된다. 동네 이름도 모르고 어떻게 선거하러 가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당원 교육을 해야 된다 이게. 당원 교육. 우리 당원 교육이 없으니까 당원인지 일반 국민인지 구별이 잘 안 가도록 그래서는 안 되고 그리고 당원을 책임 당원, 돈 내는 권리 당원, 책임 당원들을 지금보다 한 5배 늘려야 된다. 적어도 유권자 10%는 책임 당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유권자 10%를 책임 당원 만드는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후보자를 일찍 정하고 그다음에 당원 교육을 하고 그리고 어느 지역 하면 누구다 당에 그래도 중심 세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 경상북도 가면 이철호다. 그렇죠. 또 서울에 가면 누구다. 충청도 누가 있다. 이래서 군웅할거하는 그런 지역에 그래도 국민들이 생각할 때 그래 그런 사람이 있지. 이 정도는 돼야 당이 살아난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당원 교육부터 시작해서 새롭게 시작하자. 그래서 보따리 장사는 안 된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했는데 지금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보따리 장사하면 안 된다. 당원 교육해야 된다. 좀 그런 심정에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원 학대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 조금 한 번만 더 이어가 볼게요. 그 자유 대한민국 지키는 전쟁이다. 지면 죽는다. 이 말 와닿는 분들 좀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요즘에요. 이런 기류하고도 좀 맞닿아 있는 게 그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는 것 요거를 이제 탄핵 사유로 삼았을 정도로 한반도 최근에 이제 정세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입장이 많이 다릅니다. 뭐 주변국의 입장도 많이 다르고 제가 왜 이야기를 꺼내냐면요. 그 치사님 예전에 지역구가 경북 김천이더라고요. 여기 사드가 있습니다. 사드가 있는데 그때 예전에 민주당 의원들이 사드 전자파에 몸이 튀겨질 것 같다고 춤추고 그랬잖아요. 성주에 가서 했죠. 그때 성주가 그랬는데 이제 지금 보면은 괴담도 그런 괴담이 없는데 그때 비난 많이 받으셨죠. 그 성주하고 김천하고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런데 사드가 성주에 배치가 됐는데 성주의 끝자락에 배치돼서 우리 김천을 보고 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주는 집이 한 채도 해당이 거의 안 되고요. 그 김천이 대부분 되는데 그것도 신도시 김천이 혁신도시가 대상이 돼가 있어서 굉장히 반발이 셌습니다. 그래도 저는 사드는 나라 지키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를 국회의원이 어떻게 반대를 하나. 그래서 찬성을 했더니 반대 집회 모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저보고 이철우 개철우라고 하고.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 가서 그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한 10,000명 모였는데 물병 날리고 욕하고 이런 데 가운데 제가 올라가서 저는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연연하지 않는다. 그래도 나라를 지켜야 될 거 아니냐. 제가 사드 현장을 가보고 왔다. 일본에 사드가 2개가 배치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가보니까 그 처음에는 일본도 약간 반대를 했는데 그 해수욕장이에요. 해수욕장 고감이 가는 지역 해수욕장인데 그 해수욕장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평화롭게 해수욕을 하고 그 사드 전자파 있느냐 가요. 전자파 없습니다 이거. 매년 체크하는데 전자파 전혀 걱정 없다. 그래서 현장을 보고 왔다. 모르는 사람들이 전자파에 튀기가 죽는다 이래 이야기하고 남자는 뭐 애도 못 낳는다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 그 온갖 그 거짓 선동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특히 그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성주 현장에 와서 모자에 뭐 이상을 덮어쓰고 전자파에 뭐 튀기가 죽는다 하고 온갖 일들을 다 했거든요. 제가 온갖 고생을 겪고 김천 시내 제 지역구에 이철우, 개철우가 전국의 시민단체들이 다 왔습니다. 목포, 의정부, 어디 뭐 하고 와가지고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개똥이라 이름 부르기 귀한 집 아들을
개처리라고 하면 저 사람들 지도들이가 내 잘 되도록 해주려고 했는 거 아니냐. 이래 하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아 이거 오히려 역으로. 네. 제가 어디 나타나면은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계속 따라다닙니다. 개새끼야, 하면 개처럼. 아유 노란 딱지 붙겠네. 요거 뭐 지금 입에 담기 어려울 욕을 하고 그래도 저는 웃으면서 나라 지켜야 됩니다. 그러고 제가 그 밑에 집을 지어서 살겠다. 그래서 저하고 뜻 맞는 사람 10분이 집을 하나 샀습니다. 바로 싸도 바로 밑에. 지금도 있습니다. 그 집이. 그래서 제가 그때 제 손녀가 7달 됐는데 생후 7달 가을을 안고 있는 사진이 그걸 조선일보에서 사진을 내줬어요. 사드에 찬성해가지고 이렇게 집 밑에 가 살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도 댓글에다가 지 혼자 죽으면 되지 왜 어린애까지 죽도록 하는 온갖 욕설이 다 달렸었는데 그 애가 멀쩡히 잘 커서 지금 초등학교 3학년. 공부 열심히 해라. 이게 그러니까 괴담에 대응하는 게 참 힘들어요. 이게 뭐 그렇다고 그때는 카톡 검열하자는 시대도 아니었고 괴담이 있으면 그냥 당하는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때는. 그때는 집 밖에 나서기도 겁나고. 그래서 제가 휴대폰 번호를 한 번도 안 바꿨는데 그때 한 번 바꿨습니다. 아이고. 열면은 뭐 개새끼를 이걸 뭐 보통 하니까요. 그래서 계속 통화가 안 될 정도로. 그런데 그게 지금 사드가 아무 해가 없다고 판명해 놨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선동했던 사람은 지금 무슨 반성을 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왔던 국회의원들은 지금 어디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사실. 저도 궁금합니다. 이 나라는 광우병이라든지 사드라든지 이렇게 거짓 선동한 사람들을 처벌 좀 해야 됩니다. 처벌. 그냥 두고 있으니까 계속 이 거짓 선동해가지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사드 얘기하자면은 참 저도 옛날 생각 많이 나네요. 그때 사드 반대한다고 뭐 전국에서 시민단체도 많이 왔었고 그때 미군 차량을 진입하지 못하게 막기도 했었고 다양한 일들이 있었는데 참 그로부터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지금 뭐 사드 괴담에 대해서 지금은 언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괴담이란 게 무섭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게 경북지사님 모셨으니까 제가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경상북도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요. 원전. 울진에 있잖아요. 울진에 있는데 이게 원전 가끔 가 보시죠? 자주 가죠. 왜냐하면 원전이 특히 문재인 정부 때 원전 탈원전을 한다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원전 짓기로 돼가 있는 거를 4기를 그 2개는 영덕에 짓는 거 완전 포기가 됐고요. 그 울진에 2기를 짓고자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지연을 하는 거예요. 안 짓는 거예요. 계속 그때 저들이 농성을 하고 이 말이 되느냐.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마지막 국회를 산자위를 했거든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 때 산자위원을 하는데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산자부 장관하고 질문할 때 제가 무슨 영화나 보고 순진한 생각으로 나라를 이끌느냐. 판도라. 그런 말이 되는 거냐 이게. 그런 순진무구한 생각으로 나라를 이끌면 나라가 망한다. 원전이 없으면 경제를 살릴 수 없고 세계는 에너지 전쟁이다. 그래서 제가 도지사 됐는데도 또 안 한다고 그 월성 1호기를 폐쇄했잖아요. 그 월성 1호기 그거는 10년을 연장해서 7천억이가 주고 새로 보수를 했는데 그걸 어느 날 아침에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원전 그 월성 1호기가 들어오는 돈이 도에서도 들어오고 경주시에도 들어가는 돈들이 있거든요. 1년에 상당한 액수가 됩니다. 경주하고 우리가 따지면 한 1, 200억 나오는데 그런 돈들이 다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소송을 하겠다 이래요. 소송. 문재인 정부를 대상으로. 왜 갑자기 하던 거를 어떤 학설로 이렇게 없애느냐. 그래서 소송 준비를 하는 정도로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었죠. 문재인 대통령 대상으로 소송하겠다. 그때 그랬는데 소송비가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워낙에 피해가 크니까. 그 소송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준비만 하다가 이게 상당히 그 재판만 오래 갈 거다. 이래 생각해서 소송
한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소송을 사실 못했었습니다. 당시에 진짜 탈원전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예. 제가 왜 탈원전 말씀을 여쭤봤냐면은 그 최근에 이제 기사를 보면은 독일이나 캐나다 같은데도 이제 탈원전 때문에 전기값이 폭등했다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와요. 특히 최근에 나온 반도체 같은 게 전기를 굉장히 많이 소유하고 있는데 이게 탈원전 때문에 뭐 신재생 에너지 이것도 한계가 있는 건데 이거 굉장히 전기값이 비싸고 산업이 제대로 굴러가겠느냐. 아니 그 당시에도 제가 그 캐나다의 온타리오 주 하는데 그것은 신재생 에너지로만 하겠다 이랬는데 거기 이상 기후가 돼가지고 에너지가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전기가 폭등해가지고 그 지역은 완전 밀란이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생태계가 원전 없이 그냥 우리가 하는 재생에너지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이런 판단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다 돌아보고 이게 원전 없이 신재생 에너지로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 그런데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독일이 순진하게 또 러시아 믿고 있다가 가스전 막히니까 10배가 올랐습니다. 전기값이. 가정집에도 20만 나오던 데가 200만 나오니까 완전히 독일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원전이 중요하다. 그래서 전 세계 원전이 430개 있는데 미국이 원전 없어서 살 수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가스도 석유도 제일 많이 생산돼요. 그렇죠. 그런데 원전이 제일 많습니다. 미국에. 미국이 100기가 있어요. 100기가. 100개. 예. 100개 430개 중에 미국이 100기가 있고 예. 원전으로서 가장 비율이 높은 나라는 프랑스 뭐 이런 나라거든요. 우리나라는 원전이 지금 30% 미만인데 우리도 원전을 더 확충을 해야지 그 기업들이 싼 전기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신재생으로 쓰면은 250원 하는 거를 이거는 원전을 60원 하니까 4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 이런 거는 전기 전쟁이거든요. 에너지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전을 계획대로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는 울진의 경상북도가 우리나라의 50%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원전이. 그렇기 때문에 원전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전체를 살리는 지금까지 질 좋고 값싼 에너지를 쓸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지금도 지난 문재인 정부 거치면서 그것도 굉장히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은 순진한 생각은 안 되고 나라를 살리는 정책은 정말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 이 생각을 갖습니다. 그 도를 운영하시다 보면은 사실상 이제 작은 국가를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특히 에너지 같은 부분까지 관심이 많이 있으실 것 같고 실제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도 얘기를 제가 드리니까 좀 더 이 말씀도 좀 드릴게요. 그 최근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이게 도청 앞에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건립이 됐다고 하던데 이 얘기 좀 여쭤볼게요. 어떻게 건립하시게 되셨는지.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대구 그 동대구역에 세우려고 민간인들이 모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 조직을 만들고. 그런데 동대구역에 그 대구시장께서 자기 돈으로 예산으로 세우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분들이 조직을 해놓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라남도 도청에 가면은 그 김대중 대통령 동상을 크게 잘 세워놨다. 내가 전남 도청에 방문할게 그 참배하라 해가지고 그 가서 모습을 봤는데 아이 박정희 대통령 동상은 경상북도 도청에 세우는 것도 해롭지 않고 그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 세워라. 이래가니까 너무 좋아서 그 100% 국민 성금으로 그 세웠고 장소만 우리가 빌려줬는데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 제가 일요일 날 같은 아침에 일찍 가보면은 아이 사람들이 그 와서 절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눈시울을 불 켜고 아 이분 아니면 밥을 못 먹었다. 특히 연세 많은 어른들은 굉장히 그 북박치는 이런 감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뿐만 아니고 경주 보문단지를 그때 우리가 밥도 못 먹는 70년대에 관광 자원으로 관광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관광 1호 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보문단지를. 그래서 박 대통령이 직접 설계를 하고 그런 모습을 제가 보문단지에 박정희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동상을 세워놨거든요. 일하는 모습과 그때 박근혜 대통령 그 당시에 영예하고 같이 걷는 모습 그 두 가지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도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문제는 그 짜빨들이 그 와가지고 데모하고 한나라 모르게 박정희 대통령이 뭐 사형수처럼 목을 걸어 당기고 온 짓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청에도 동상을 세운다니까
대목군이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길래 제가 밥은 사 먹고 가겠지 이렇게 경제에 도움은 좀 됐겠지 하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또 우리가 동상을 어디서 했느냐. 예. 칠곡 다부동 전적 기념관에 있습니다. 아, 칠곡. 6.25 전쟁을 거기서 막았잖아요. 다부동에서. 네. 거기에 이승만하고 트루만 동상을 세우겠다. 예. 이제 쉽게 하면 이승만, 트루만 동상, 박정희 동상 세 개를 만든 분들이 있습니다. 아하, 예. 이분들이 민간 자본을 만들었는데 네. 서울에 세우려고 하니까 아무도 허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나한테 왔더라고요. 조갑재 대표 이런 분들인데 네. 저한테 와가지고 동상 어디 세울 데 없느냐. 예. 그래서 내가 다보동 가봅시다. 음. 이거 세우면 여기에서 그 마지막 전투를 여기서 승리를 한 지역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나라를 지킨 지역이다. 그래서 이승만, 트루만 대통령은 또 한미 동맹을 조인을 한 분이라 두 분이 예.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네. 그래서 이분은 이거 세우는 게 좋은 거 아니냐. 그 박정희 대통령은 좀 세우기가 자기들은 저 상암동 서울 상암동 월드컵. 예. 기념공간에 있는 저 박정희 기념관이 있잖아요. 예. 거기 세우겠다. 예. 하는데 박은순 때부터 허가를 안 해줬는데 현재도 허가를 안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승만, 트루만 할 때 또 대목분들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밥 좀 더 먹고 가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또 백선엽 동상을 또 백선엽 장군. 예. 그 국민 모금으로 예. 3주년 될 때 그걸 네. 세웠습니다. 그래서 백선엽, 이승만, 트루만 이 대통령 동상이 있으니까 그 관광객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온 사람들도 트루만 동상이 있으니까 그 미군 부대 친구들이 미국에서 온 사람 그런 게, 예. 들어가서 보거든요. 그러겠네요. 이게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왜 그거를 부끄러워하느냐 이게요. 이승만, 트루만 얼마나 잘해서 그때 한미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미 동맹을. 그런데 그것을 부끄러워서 못 세운다 하면 말이 되느냐. 서울 시내 한 뼘도 안 내준다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그리고 동상 건립에 너무 인색한 문화도 좀 있어요. 그 외국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동상을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크게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라도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면은 동네 곳곳에 동상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조금이라도 정치적인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동상을 너무 이렇게 인색하게 아니 하는데. 사람은 예. 공과 과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곡이 더 많은 게 보통 그 훌륭한 분들은 그 과 좀 있다고 해가지고 동상 안 세우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은 이 나라에 밥도 못 먹는 그런 나라에 정말 잘 살게 하는 기초를 다 닦았습니다. 예. 박정희 대통령 동상 옆에다가 그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새마을사업 산림녹화 심지어 의료제도 시험 ADD 요새 방산이 잘 되잖아요. 네. 그때 국방과학연구소를 맞네. 만드는 거예요. 그때 네. 이런 것들 그때 다 기초를 놔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래 부국을 만들었는데 그런 분들을 왜 기념하는 걸 못하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아까 사회자 말씀대로 너무 인색하지 말고 그 우리 잘했는 대통령 지도자 이런 분들 좀 기리는 동상도 좀 만들어서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상북도 혹시 거주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뭐 경상북도 가실 일이 있는 분들 뭐 여행이나 있으신 분들은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상북도 좀 찾아보니까요 굉장히 큰 행사를 해요 올해 그 에이펙 에이펙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 이거 열립니다. 올해 이게 언제쯤에 열리는 건지 그다음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계신지 에이펙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21개 나라 21개 정상회의입니다. 그래 그 대통령 수상 이런 분들 회의인데 경제회의입니다. 경제 주로 회의를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2025년 10월 31일, 11월 1일 이틀간 정상회의를 하는데 정상회의 하기 전에 준비회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회의가 한 200차례 열립니다. 200차례. 그래서 우리 경주에서만 하는 거 아니고 에이펙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제주도 그다음 인천 거기에도 이래 준비회의 같은 걸 하거든요. 그래서 경주에만 가장 중요한 건 정상회의와 그다음에 CEO 서밋이라고 그 기업체 대표들 CEO들 회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라든지 젠슨 황이라든지 빌 게이츠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회의. 이것은 경제단체 회의는 저 최태원 상위 회장님이 의장님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가 행사는 외교부가 주로 준비를 하는데 최상목 대행하고도 저하고
회의도 하고 그걸 어떻게 준비할 거냐 점검 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예. 그래서 국무총리가 주관이 돼서 하기로 돼가 있는데 국무총리 대행이 최상목 대행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전부를 철저했고 우리 경북도와 경주시에서는 네. 인프라, 숙박시설, 그래 왔을 때 서비스, 자원봉사 이런 문제를 철저히 점검하고 있는데 이 회의를 하고 나면 경주가 경상북도가 세계 10대 관광도시로 성장할 거로 믿고 열심히 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유, 가슴이 아주 웅장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에이펙 회의가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양일간에 거쳐서 열리니까 이 부분 저희가 꼭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국정 난맥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좀 준비하는 게 여의치 않은 부분도 상당히 있는데. 그래서 이제 경주가 삼국 통일한 그 기회의 땅이잖아요. 삼국 통일했는 땅인데 이번을 계기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이제 오게 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하고 또 관계를 틀려고 첫날부터 이야기를 하더라고. 김정은 잘 있나 뭐 이런 식으로. 터프 쿠키. 그래서 만약에 김정은하고 관계가 좋아지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러시아 전쟁을 취임하는 날 끝내려고 했는데 꼭 끝날 거예요. 끝나면은 푸틴 대통령이 오게 됩니다. 푸틴은 작년까지는 회의를 참석 못했습니다. 전범으로 돼가 있어가지고 외국을 못 나가거든요. 그래서 전쟁 끝나면 전범도 풀릴 걸 같기도 하고. 트럼프, 푸틴. 트럼프, 푸틴이 오고 시진핑은 다음 개최국입니다. 내년도 개최국인데 바톤 받으러 와야 돼요. 와야 되고 그러면 일본 오고 4강이 올 겁니다. 오면은 어쩌면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관계가 좋아지면 김정은도 트럼프가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해지겠네요. 그럼 푸틴이 오면 푸틴 같이 따라올 수도 있고. 북한도 에이펙 가입을 할 수 있는 나라거든요. 아시아 국가니까. 중국도 홍콩도 가입했고 대만도 가입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가입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데거든요. 그 북한까지 오면 어떻게 보면 트럼프는 러시아 전쟁 끝나고 중동 전쟁 끝나고 남북한 긴장 완화되고 하면 노벨상 감이 알겠느냐. 그러면 우리도 남북한 평화가 기반이 되는 어떻게 경주에서 삼국 통일했는데 재통일 기반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는 좋은 행사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하신 내용 들으니까 엄청나게 기대가 됩니다. 일단 그 라인업이 어마어마하네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꼭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대사도 찾아가서 조셉 윤이라고 이분이 한국계 미국 사람입니다. 파평윤 씨 뭐 이런 거예요? 한국계 미국 사람인데 이분이 지금 대사로 대사 대리택이죠. 그러니까 정식 대사는 아니지만 대사 역할을 하는 그분이 찾아가서 트럼프 꼭 좀 모시도록 준비를 해달라 하니까 여하튼 자기들 본국에다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또 경주에 지금 고위 관리 회의를 하거든 2월 말에 그때 미국에서 한 100여 명 온대요. 그분들이 와서 보고 결정을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기사도 엄청나게 쏟아질 것 같습니다. 저희 그 지사님 곧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짤막하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설 연휴도 그렇고 아니면 경상북도 홍보도 좋고요. 설 연휴가 되었는데 나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잘 극복할 수 있고 제가 볼 때 이런 어려움보다 더 어려움도 다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회복력이 빠르고 또 현재 모든 일들이 잘 되도록 똘똘 뭉치는 자유우파들이 있기 때문에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이철우 경북도지사님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저희 뉴스캐빈이 오늘 3부까지 좀 길게 이어가는데요. 저희 뉴스캐빈이 내일 오전 7시 30분에 더 열심히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